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 GDP는 2,500조 원입니다. 1년 동안 국민이 만든 부가가치의 총합이죠. 그런데 한국 부동산 총액은 얼마일까요? 일경 2,000조 원입니다. GDP의 거의 5배입니다. 국민이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의 5배가 집값에 묶여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30대 직장인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희문 씨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인가? 집값이 이렇게 비싸도 되나? 정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경제를 먹어버린 겁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부동산 경제학자 박진실 씨는 경고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큽니다. 경제가 부동산에 종속됐죠. 집값 떨어지면 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어떻게 나라 경제를 먹어버렸는지, 그리고 왜 이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볼까요? 2026년 한국 부동산 총액은 일경 2,000조 원입니다. GDP 2,500조 원의 4.8배입니다. OECD 평균은 GDP의 2.5배입니다. 한국이 거의 2배 높은 겁니다. 대전에 사는 부동산 통계 전문가 정비율 씨는 설명합니다. 부동산 대 GDP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도 3배, 미국도 2.5배인데 한국은 거의 5배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입니다. 국민 재산의 4분의 3이 집에 묶인 겁니다. 첫 번째 진실, 집값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놀랍습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이비규 씨를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연구합니다. 2005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원이었습니다. 2005년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10이었습니다. 10년 벌어서 집 살 수 있었죠. 2026년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 원입니다. 5배 올랐습니다.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1.7배 올랐습니다. PIR은 30입니다. 30년 벌어야 집 삽니다. 인천에 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최격차 씨는 경고합니다. 소득은 1.7배 올랐는데 집값은 5배 올랐습니다. 3배 차이죠. 집 사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 PIR이 30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5, 일본은 7, 독일은 8입니다. 두 번째 진실, 부동산이 부의 불평등을 만듭니다. 집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무주택 씨를 보세요. 무주택자입니다.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 100만 원 냅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저축? 거의 못합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월세로 나가니까요. 자산은 5천만 원입니다. 예금과 주식 조금이죠. 반면 부산에 사는 30대 박유주택 씨는 집이 있습니다. 2015년 강남 아파트를 5억 원에 샀습니다. 부모 도움 2억 원, 대출 3억 원이었죠. 2026년 집값이 15억 원입니다. 대출 1억 원 남았습니다. 순자산이 14억 원입니다. 10년 만에 자산이 280배 차이 납니다. 대전에 사는 불평등 연구자 정양극 씨는 설명합니다. 부동산이 부의 불평등을 만듭니다. 집 가진 사람은 자산이 늘고 못 가진 사람은 정체되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10% 자산이 하위 50% 자산의 100배입니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 가계부채가 폭발했습니다. 집 사려면 빚을 져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이부채 씨를 보세요. 아파트를 샀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자기 돈 3억 원, 대출 7억 원입니다. 월 이자가 300만 원 나갑니다. 월급 500만 원인데 이자가 60%죠. 원금 상환? 못합니다. 이자만 내기도 벅찹니다. 평생 빚쟁이로 사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가계부채 전문가 최비 씨는 경고합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입니다. GDP의 76%죠.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집 사느라 빚진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1100조 원입니다. 58%가 집대출입니다. 네 번째 진실, 생산적 투자가 줄어듭니다. 돈이 부동산으로만 갑니다. 기업 투자, 창업이 줄어들죠. 서울에 사는 30대 김창업 씨를 보세요. 창업하고 싶습니다. 카페를 열고 싶죠.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묶어뒀습니다. 전세 빼면 돈이 생깁니다. 하지만 살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창업을 포기합니다. 돈이 부동산에 묶여서 못 움직이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박기업 씨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10억 원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이 묻습니다. 담보가 있으세요? 박기업 씨가 대답합니다.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은행이 말합니다. 공장은 담보 가치가 낮습니다. 아파트 있으세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대출 못 받습니다. 확장을 포기합니다. 대전에 사는 산업경제학자 정생산 씨는 경고합니다. 부동산이 생산적 투자를 막습니다. 돈이 집에만 가고 기업엔 안 가죠. 경제성장이 정체됩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 자금의 80%가 부동산으로 갑니다. 기업 투자, 창업, R&D는 20%뿐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저출산을 가속화합니다. 집값 때문에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습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이청년 씨를 보세요. 연애 중입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습니다. 전세도 3억 원입니다. 돈을 모아야 합니다. 5년 모아도 1억 원밖에 안 모입니다. 결혼을 미룹니다. 35세, 40세가 됩니다. 아이는 더 늦어집니다. 결국 안 낳습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최맞벌이 씨 부부를 보세요. 맞벌이 합니다. 월 소득 700만 원입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2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나갑니다. 200만 원 남습니다. 아이 키우기에 부족합니다. 아이를 안 낳기로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서울에 사는 인구학자 김저출산 씨는 설명합니다. 부동산이 저출산을 만듭니다. 집값 높으면 결혼 늦어지고 출산 줄어들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0.72입니다. 세계 최저죠. 부동산 가격과 반비례합니다. 집값 높은 서울이 출산율 최저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 청년 이탈이 심해집니다. 집값 때문에 청년이 한국을 떠납니다. 부산에 사는 20대 박이민 씨를 보세요. 개발자입니다. 연봉 8천만 원 받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15억 원입니다. 19년 벌어야 삽니다.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실리콘밸리 연봉이 2억 원입니다. 미국 집값은 10억 원입니다. 5년이면 삽니다. 한국보다 4배 빠릅니다. 당연히 미국 가는 거죠. 대전에 사는 30대 정탈출 씨도 비슷합니다. 의사입니다. 연봉 1억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20억 원입니다. 20년 벌어야 합니다. 호주로 갑니다. 시드니 집값이 15억 원, 연봉이 2억 원입니다. 7년이면 삽니다. 한국보다 3배 빠릅니다. 광주에 사는 인재유출 전문가 이두뇌 씨는 경고합니다. 부동산이 인재를 내쫓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24년 해외 이민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30대 고학력자가 대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진실,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인천에 사는 50대 최성장 씨를 보세요. 거시경제를 연구합니다. GDP 대비 부동산 비율과 경제 성장률은 반비례합니다. 부동산 비율이 높으면 생산적 투자가 줄어듭니다. 기업이 투자 안 하니까 성장이 안 되죠. 한국을 보세요. 부동산 비율이 GDP의 4.8배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입니다. 미국은 부동산 비율 2.5배, 성장률 2.5%입니다. 독일은 부동산 비율 2.0배, 성장률 1.5%입니다. 한국이 부동산은 2배 높은데 성장률은 비슷하거나 낮습니다. 서울에 사는 경제성장 전문가 김정채 씨는 설명합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이면 경제가 못 큽니다. 생산성이 안 올라가죠. IMF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비율이 GDP 대비 1%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집니다. 한국은 2%포인트 과도하니까
성장률을 0.2% 깎아먹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진실, 금융위기 위험이 큽니다. 집값 폭락하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박이기 씨를 보세요. 금융위기를 연구합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세요? 집값이 30% 폭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못 갚는 사람이 속출했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한국도 위험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100조 원입니다. 집값이 30%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줄어듭니다. 대출자가 못 갚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집니다.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시스템 리스크 전문가 정폭탄 씨는 경고합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입니다. 터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죠.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집값이 20% 이상 떨어지면 금융 시스템 위험도가 급상승합니다. 지금 집값이 고점입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진실, 정부가 집값을 못 내립니다. 집값 내리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못 내립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이딜레마 씨를 보세요. 정책을 연구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집값 내리면 가계 자산이 줍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경기 침체됩니다. 둘째, 건설업이 무너집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200만 명입니다. 실업이 폭증합니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집니다. 재산세,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넷째, 은행이 부실해집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 부실이 늘어납니다. 집값 내리면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인천에 사는 정치경제학자 최인질 씨는 설명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인질입니다. 집값에 경제가 종속됐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역대 정부 모두 집값 잡겠다고 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열 번째 진실, 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김출구 씨를 보세요. 부동산 정책을 연구합니다. 집값을 올리면 청년이 집 못 삽니다. 저출산 심화됩니다. 불평등 커집니다. 집값을 내리면 가계 자산 줄어듭니다. 소비 감소합니다. 경기 침체됩니다. 금융위기 옵니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입니다. 해법이 뭘까요? 부산에 사는 구조개혁 전문가 박근볼 씨는 말합니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의존 구조를 바꿔야 하죠.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보유세, 종부세를 대폭 올려서 다주택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 50만 채 이상 지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기업, 혁신에 돈이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득권이 반대합니다. 결국 안 합니다. 계속 문제가 쌓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세요. 집 한 채면 됩니다. 다주택 투자는 위험합니다. 언젠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빚을 줄이세요. 대출 많으면 금리 오르거나 집값 떨어질 때 파산합니다. 최대한 빚을 갚으세요. 셋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부동산 75%는 너무 많습니다. 주식, 해외 자산, 현금을 늘리세요. 넷째, 지방도 고려하세요. 서울 집값 감당 안 되면 지방 가세요. 삶의 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민도 옵션입니다. 해외가 기회 더 많으면 떠나세요. 한국에 목매지 마세요. 여섯째, 정치에 관심 가지세요. 부동산 정책이 중요합니다. 투표하세요. 목소리 내세요. 일곱째,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어렵지만 변화는 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이 나라 경제를 먹어버린 10가지 진실입니다. 첫째, 집값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20년간 집값 5배, 소득 1.7배인 거죠. 둘째, 부동산이 부의 불평등을 만듭니다. 유주택과 무주택 자산 280배 차이인 거죠. 셋째, 가계부채가 폭발했습니다. 1900조 원, GDP의 76%인 거죠. 넷째, 생산적 투자가 줄어듭니다. 가계 자금의 80%가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다섯째, 저출산을 가속화합니다. 합계 출산율 0.72,
세계 최저인 거죠. 여섯째, 청년 이탈이 심해집니다. 2024년 해외 이민 3만 명 넘은 거죠. 일곱째,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습니다. 부동산이 성장률 0.2% 낮추는 거죠. 여덟째, 금융위기 위험이 큽니다. 집값 20% 하락 시 시스템 위험 급상승하는 거죠. 아홉째, 정부가 집값을 못 내립니다. 내리면 경제 무너지는 구조인 거죠. 열째, 출구가 없습니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 거죠. 우리의 대처 방법입니다. 첫째, 부동산 올인 금지. 둘째, 빚줄이기. 셋째, 자산 분산. 넷째, 지방 고려. 다섯째, 이민 옵션. 여섯째, 정치 참여. 일곱째, 희망 유지. 부동산이 나라 경제를 먹어버릴 때 집값이 GDP보다 큰 나라입니다. 한국 GDP 2,500조 원, 부동산 총액 일경 2,000조 원입니다. 4.8배입니다. OECD 평균 2.5배의 거의 2배죠.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입니다. 국민 재산의 4분의 3이 집에 묶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15억 원, 연봉 5천만 원, PIR 30입니다. 30년 벌어야 집 삽니다. 미국 5, 일본 7, 독일 8인데 한국은 30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경제를 먹어버린 겁니다. 집값 때문에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습니다. 출산율 0.72입니다. 집값 때문에 청년이 떠납니다. 이민 3만 명입니다. 집값 때문에 경제가 못 큽니다. 성장률 2%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1,100조 원입니다. 집값 폭락하면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처럼요. 정부는 못 내립니다. 내리면 경제 무너지니까요.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근본 개혁?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득권이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올인 금지, 빚 줄이기, 자산 분산, 지방이나 해외 고려. 나라는 안 바뀝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경제를 먹어버린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